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박찬준 위원, 정명섭 작가 모시고 우크라이나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저는 그 관련된 뉴스들 쭉 보고 있다 보면 푸틴이 그 왜 자신들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5월 9일 날. 네, 5월 9일. 전쟁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네, 그게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죠. 그동안은 뭐 특수 군사 작전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다가 이게 뭔가 의미하는 게 있겠죠. 이제는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사상자는 이제 20만을 돌파하고 있고 전승절에 탱크가 작년에는 막 이제 끝도 없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딱 한 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T-34. 그 탱크 다 어디 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뭐 국제사회가 어차피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를 두자면 총동원령을 하기 위한 포석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하. 미리 떡밥을 던진 거죠. 그렇죠. 전쟁이라고 해야 러시아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푸틴의 희망인 거죠. 처음에 그 뭐 동원령 내리고 이랬을 때 러시아 또 젊은 사람들 막 이탈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전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뭐 거의 그렇게 봐지는 거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과연 장기전에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해질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이랑 점점 비슷해지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51년 정도, 그러니까 양쪽이 한 번씩 밀고 당기고 했고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한국 전쟁에서는 이제 고지를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졌다면 여기서는 바흐무트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바흐무트에서 아조프 부대가 국제적인 반격에 성공해서 밀어냈다 뉴스가 나오고 있고 덕분에 러시아군은 큰 피해를 입고 뒤로 물러났다. 프리고진이 엄청 화를 냈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규모 국제적인 반격이 왔다 갔다 하다가 우크라이나 쪽의 반격이 봄에서 여름 사이에 있을 거라고 이제 다들 추정하고 있는데 이 성과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느냐 아니면 전쟁이 길게 가느냐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전하고 비슷한 양상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전도 그랬잖아요. 그 고지전 정말 그 소모적인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쪽에서 판문점 쪽에서는 또 계속해서 평화협정을 한다라고 했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명분없는 싸움에 애꿎은 사람들만 희생당하는 어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목도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될까봐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안사람하고 모처럼 이제 영화를 봤어요. 형수님하고 영화를 보는 게 시간이 남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늘 보지만 그걸 먼저 해야죠. 아, 그런가요? 반성하겠습니다. 방금 고행의 반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뭐 좀 더 시간이 나서 그 넷플릭스 특정 이제 OTT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 취향에 맞는 영화를 고르라 해서 저는 이번 아카데미 수상작이었던 서부전선 이상 없다를 봤어요. 형수님은 재미없었겠네. 네, 근데 재밌게 재밌게 봤어요. 희생하신 거죠. 네. 아니 근데 그 중간에 영화 이제 훌륭한 영화입니다. 중간에 뭐 배경들 저거 왜 저래? 또 전쟁물이니까 그런 것들은 또 설명을 해줬고 그랬는데 거기서 진작도 잘난 척했을 거야. 네. 거기서 좀 느꼈던 거는 새삼 느꼈던 거는 역시 전쟁은 정말 피해야 되고 무의미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럼요. 또 기승전 어디로 갑니까? 국방정론. 국방이 중요하구나. 예. 자주국방 또 네. 중요하구나. 서부전선 이상없다 그 영화는 그 세 명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전쟁에 막 한 가운데서 정말 사실은 나중에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에서 보셨다고 했던 그 드라마에서는 진짜로 마지막은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 우크라이나의 어떤 또 전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인데 앞서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지만 바흐무트 쪽에서 이걸 국지전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부 힘겨루기에 의한 한 번의 이제 공세. 우리가 매번 방어만 하진 않겠다는. 그리고 더 큰 공세를 위한 성동격서 전략으로. 성동격서. 예, 그냥 한번 찔러본. 그럼 정작 그 전설이 펼쳐질 곳은 그쪽이 아닐 수 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제가 판단하기엔 섣부른 판단인 것 같지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러시아 쪽에 전력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굳이
총공세의 주 전략 거점으로 잡는다? 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자포리자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부 헤르손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게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거리 보급 기지를 타격을 최근에 이제 드론 공격으로 했지 않습니까? 뭐 드론 부대를 뭐 10,000명을 육성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건 지엽적인 그런 소식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장거리의 보급 기지, 러시아의 보급 기지를 타격한다는 것은 이게 총공세의 전초로 볼 수가 있고 방향이 어디를 향할 거라는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찬준 의원 성동격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그냥- 정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바흐무트가 이 지역을 기점으로 반격을 한다고 해도 크게 지형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흐무트가 중요해진 건 러시아가 계속 공격을 하고 쏟아붓고 하니까 약간 자존심 싸움처럼 돼버려 중요한 거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빠져도 되는데 빠지게 되면은 러시아가 이겼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할까봐 이제 버텼던 지점이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여기서 희생은 무의미하다, 빼라. 병력을 빼서 재정비를 하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거절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점으로 반격을 해야 되는, 우크라이나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훨씬 크니까 서로 소모전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 더 뼈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다 전쟁터는 우크라이나였잖아요. 그러니까 파괴되고 부서지고 이런 거 다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복원하고 재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흐무트 지역은 저도 아닐 것 같고 방어선도 너무 튼튼하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합리적인 건 이제 자포리자 방향. 자포리자 쪽. 역시 헤르손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이 도하 장비가 충분하냐라는 게 좀 하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 공병이 약해요? 우크라이나는 공병이 약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병과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군사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군대라서 공병이 또 중요하게 부각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병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육지로. 네. 그런 분들이 자포리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어서 박 의원님 얘기대로 어느 지역의 보급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등장해야 될 게 이제 지뢰 개척 전차라든지 지뢰 개척 장비가 어느 전선의 모습을 드러내느냐가 그 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총공세를 앞두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그 총공세 타이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전선은 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자포리자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가 되는 타이밍이겠죠. 근데 그 준비가 되는 거는 뭐가 준비가 되느냐? 총공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제일 약한 부분이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두 가지의 관점이 나오죠. 네. 우선 하나는 화력의 투발 플랫폼이 부족한 게 아니라 화력 그 자체, 탄약인 거죠. 때려 부을 탄 자체가 부족하다. 미사일이든 그것이 포탄이든 155mm 포탄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심지어 드론이든 그것들이 다 총공세를 하기에는 충분한 수량이 아직 안 됐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역시 기갑 전력이죠. 플랫폼으로 볼 때는 기갑인데 공표는 합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거에 수량의 뭐 98%를 맞춰줬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수치상에 불과하죠. 실질은 그것을 운영하고 완벽하게 자기 몸에 배웠느냐, 우크라이나군이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물음표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T계열 전차를 계속 이용했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럽제나 미제 전차는 또 여러 가지로 다르거든요. 그거를 뭐 며칠 동안 속성으로 익혔다고 훈련이 됐다고 급박한 전쟁터에 왔을 때 예전 습관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전차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략도 다르죠. 러시아제 T계열 전차는 가볍고 공세 위주의 전차라면 챌린저라든지 레오파드, 그다음에 에이브럼스 같은 경우는 무겁고 공세를 막 한다기보다는 이제 방어력에 좀 특화되어 있는 전차이기 때문에 사용 전략 자체도 다르거든요.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는 전차가 이제 레오파드 2 계열이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미흡하다는 쪽이 챌린저인데, 챌린저 2 같은 경우는 그래도 훈련을 좀 충분히 소화해서 전선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배치가 됐고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에이브럼스 전차죠.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해서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정보 누출에서도 완벽하게 드러났지만 방공망이에요. 그렇죠. 방공망의 문제, 대공 미사일의 수요가 점점 줄고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재고는 솔루션이 없고.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준비라는 게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그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태기를 할 거고 네. 총공세를 위해서. 젤렌스키는 여기저기 지금 부지런히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도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자극하거나 또는 정보를 흐리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일종의 연막처럼. 그렇죠.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는데 밀리터리 입장에서 공신력 있는 그 오신트랄까 또는 다른 외신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아직 준비 안 됐다. 아직은 덜 됐다. 네네. 예. 준비는 해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뭐 이게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날짜로 한번 대충 생각해 보자면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죠. 5월 가능해요? 5월? 5월은 하게 되면 5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준비라는 게 사실 하다 보면 부족한 게 계속 보이거든요. 이걸 준비해 놓으면 또 그 전에는 몰랐던 준비 사항이 또 필요해요. 특히 이번에는 작년 가을처럼 빈틈을 노리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러시아도 한번 당했으니까 모두 세팅된 상태일 거 아니냐는 거죠. 자포리자 방향도 그렇고 다른 방향도 어쨌든 방어선을 길게 쳐놨거든요. 길고 두껍게. 여기를 돌파하려면 화력, 그다음에 그 화력을 보충할 수 있는 공군력, 그다음에 적의 후방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하나가 갖춰진다고 다른 하나가 또 따라서 갖춰지는 건 아니라 공군력은 우크라이나 쪽도 서방의 전투기 지원을 이제 살짝 포기한 것 같고 얘긴 하지만 공세 타이밍에는 못 들어오는 건 맞고 전차와 화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라스푸티차는 5월 달쯤에 이제 끝날 거고 5월에 만약 하게 되면 5월 말 정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준비해서 6월 달 정도 되지 6월에? 않을까. 예. 네. 야, 어찌됐건 뭐 그 현장, 그 전장의 긴장감은 굉장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폭풍전야. 네. 저는 이제 이 전쟁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군, 그러니까 밀리터리가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저런 그 예상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이 민간인들은 얼마나 사는 게 팍팍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전쟁 속에 남겨져거나 그 안 폭풍 속 안에 있는 민간인들 생각할 때는 상상 이상입니다. 또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도 우리가 뭐 적절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뭐 한국전을 치렀다 뭐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가 직접 겪어본 게 아니잖아요. 한국 전쟁만 해도 한 70년 전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냥 과거의 기억이었고 특히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그 같은 나라 안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됐던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네. 그 중엔 뭐 몇백만 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데 당장 서울에 살다가 다른 곳 반대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서울만 와도 적응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거나 그럼요. 비용이 예, 많이 예. 발생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다른 나라로 난민으로 가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네. 예, 참 지금 그 준비라는 표현을 우리가 썼습니다만 이게 준비라는 게 이제 뭐 한두 개가 아니니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그러면 시급한 준비, 뭐 적어도 최소의 어떤 필요 조건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준비돼야지 공세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보시기에는 전차 쪽인가요? 아니면 뭐 포탄이나 이쪽인가요? 저는 탄약입니다. 탄약. 예. 화력을 쏟아 부어야 일단 구축하고 있던 러시아의 방어막을 뚫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포가 좋은 게 있어도 그 안에 쏠 게 없으면 꽝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갖추어져 있는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지뢰 제거 전차랄지 그리고 뭐 서방의 전차가 충분치 않게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T-64로도 일단 화력이 받쳐주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마냥 우크라이나가 준비를 갖다 완벽히 하고 나서 공세를 하겠다는 전략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 쪽에 뭐 방어에 그런 좀 특화돼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있거나 예. 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시기를 노려야지 이 시기가 얼른 시기가 지나가다 보면 예. 철옹성 같은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요. 철옹성 예. 같은 그런 방어막이 있을 때는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뭐 크림반도 이거는 꿈에 불과한 거일 수도 있고요. 예, 예. 이렇게 공세가 막히다 보면 한 두 번 정도 저는 보는데 커다란 총공세는 그 두 번의 공세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실패가 됐을 때는 서방권은 정말 피로감이 옵니다. 피로감에 이제 어떤 뭐랄까 치명적인 어떤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국제정세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국제정세로 봤을 때는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밀리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지원 여력이 없는 거예요. 물자 자체가. 네. 특히 이제 24년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도 크죠. 공화당 쪽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지원 규모를 이제 눈에 띄게 줄일 거고 공언을 했으니까. 민주당 쪽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재선이 된다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 게 도움이 뭐가 되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지원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진 그거- 않죠. 이게 진짜 인지상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반도체 지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 뭐 이번에 대통령 갔다 왔지만 우리한테 얻어진 게 뭐냐 이런 얘기 우리는 하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거거든. 그렇죠. 우리 돈이 왜 자꾸 우크라이나로 빠져나가야 되느냐라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 미국도 부담될 거고 그 상황이 24년이라는 게 이제 멀지 않은 미래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예, 거죠. 이제 이런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소리랄까 이런 거를 어떠한 정권에서든 그냥 소홀히 다룰 수가 없잖아요. 밀고 갈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제 유럽도 그렇죠. 흔들리게 될 네. 거고 이번에 푸틴이 전쟁이라고 얘기했던 게 만약에 동원령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거죠. 전면적인 대규모 동원령을 해서 병력을 보충하기 이전에 공세를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또 안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역사에서 이것저것 또 우리가 힌트를 얻고 배우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 지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러시아는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 잘못 놓쳤다가는 푸틴도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위험했다 그러면 재선에 실패했거나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뭐 그 정도인데 정도 수준이겠지만. 이 독재 국가에다가 본인도 직접 독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암살하고 때려잡고 이랬던 존재라 푸틴이 정권의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과연 몸성이 내려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푸틴한테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죠. 그렇죠. 뭐 사적으로 보자면 뭐 자기 목숨 정도겠지만 이거는 그 러시아라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저는 그 말씀에 더 예. 무게감이 있는데 왜냐하면 뭐 러시아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아직도 그 푸틴이라는 존재가 다른 시각으로 또 인기가 그렇죠. 좋아요. 네, 얘기를 해요. 자국에서. 예. 지금 현재도 그래요. 음. 그런데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그런 두 번째 상황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러시아는 1위 국가로 약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이게 워낙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고 그렇죠. 어느 한쪽이 데미지를 입는다 이 얘기도 뭐 밀리터리 차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 망하는 거거든.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들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황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봤지만 지금 제일 그냥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덕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포탄이 어떻게 어디서 와서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이냐.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 풍산 얘기 계속 나오는 거고 어느 탄이 갈까 이런 생각이 전 요새도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첩보 아닌 첩보로는 지게차를 운반하는 분 예.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모 탄약고에서 아하. 엄청나게 힘들었다. 아. 그것도 수개월간 힘들었다라는 수개월간.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야기인즉슨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우리의 그 탄약이 수개월에 걸쳐서 또 앞으로도 2차로 또 보내지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팩트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죠. 제가 또 탄약창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탄약 부대에 지게차가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아주 큰 일이죠. 그렇죠. 네. 대규모로 움직였다는 거기서부터 얘기죠.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모든 게. 예. 예. 그런 정황이 있다. 그럼 그분은 직접 지게차를 운행하셨던 분인가요? 네, 그래서 힘들었다 이러시더라고요. 많은 걸 유추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거기서는 저는 좀 그거는 힌트가 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밀떡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우크라이나 정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예상 정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밀떡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엔 유튜브로도 함께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뭐 아주 유명한 유튜버들이든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시는 그 유튜버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다 그걸 해요. 댓글,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거 그럼요. 네.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나만 맨날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박찬준 위원이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우리 탄약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탄약 다 쏟아부을 만큼의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역시 사이즈가 다르네. 그러니까. 네. 사이즈가 다른가요? 네. 이번 주도 혹시 형수님하고 영화 볼 계획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예, 좀 수시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밀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